세계가 사랑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애 캐 김영철 씨. 저 사진 찍기까지 굉장히 오픈 스토리가 천만 배우 송강호 씨인데 10년 전에 인연이 있고요. 그래요? 김성경 씨가 자신의 열애를 고백을 했죠. 그분의 정체 바로 리처드 기어를 재벌 2세라고.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죠. 폼이 있는 그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는 게 알려지면서 외도, 이혼을 사망한 걸로. 드라마보다 실제가 더 막장이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 풍문쇼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요계의 원조 센 언니, 원조 걸크러쉬 멀바 최진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체리나 씨 하면 저의 이제 우상이었는데 사실 점점 좀 체리나 씨가 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요즘 사실 결혼도 하셔가지고 깨소금 냄새도 좀 여기까지 좀 솔솔 풍기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저는 유부녀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7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와, 부럽다. 그러면 신랑 이사하는 거지? 웬만하면 신랑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집에 너무 있지 말고. 눈이 퀭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많이 피곤해하세요. 운동할 때보다. 네. 최근 돌싱 스타들의 열애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얼리 출신의 가수 이지연 씨부터 가수 박기영 씨, 배우 정겨운 씨까지 재혼을 앞두고 있거나 재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당당히 고백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라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돌싱 남녀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격려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얼마 전 기사 봤는데 우리 김성경 씨가 그 열애를 고백을 했어요. 사실 김성경 씨도 돌싱인데 그 남자친구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도대체 어떤 정체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합니까? 네, 그분의 정체 바로 이름은 김지용이고요.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2세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어쨌건 연예인과 연예인이 만나는 것도 원래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연예인과 또 재벌이 만난다고 하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김성경 씨가 상대를 밝히지 않고 그냥 남자친구가 있다 이 정도만 말했는데 그럼 순식간에 상대가 누군지 밝혀진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김성경 씨의 열애로 재벌과 연예인의 만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풍문쇼에선 연예인과 팬의 사이로 만나서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고 부부도 된 정재계 인사들과 특별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성경 씨 열애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김성경 씨가 자신의 열애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죠. K본부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미모에 없겠어요? 라고 받아치면서 열애를 쿨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쪘다면서 데이트에 대한 언급도 직접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분 바로 그 김지용 씨는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벌가, 유력 재벌가이제는 아니지만 정말 그 대기업도 부러워하는 알짜 기업의 실질적인 후계자 겸 주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김지용 씨는 김성경 씨보다 1살 연하고요. 현재 태아산업 부사장 겸 대주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태아산업 그러면 태아들에 관련돼서 이런 데가 하지 말라고 대본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감이 떨어져 보이잖아 작가들. 대본이 없는데? 대본에 없어요. 오바야, 언니가 안 좋으시죠? 대본대로 하시죠. 곧 잘리겠네. 어디서 연기질이야? 태아산업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알려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김지용 씨가 하는 그 태아산업이라는 회사는 휴게소 하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고속도로에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돈을 2번 내죠. 처음에 이제 가서 요금 뽑아서 나중에 나갈 때 내고 한 번은 이제 휴게소에서 우동 먹을 때 내는데 그때 이제 휴게소에 상당한 이제 현금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산업은 3개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5년대 대관령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음성 휴게소, 거기다가 여주 휴게소까지 3개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작년 매출액이 387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군침을 흘리는 산업인데 이게 과거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건설사들한테 불화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뭐 이 태아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보건설 이런 곳들 같은 건 휴게소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국민대학교 아시죠? 국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학원에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고 또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건 정말로 로얄 패밀리의 잘 나가는 장남인 거죠. 아까 그 쌍용그룹 장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아산업과 쌍용그룹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쌍용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지금의 S-오일 그것도 원래 쌍용 거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멘트의 쌍용양회도 원래 쌍용 거였고 그렇죠. 뭐 그 금융회사도 갖고 있었고 중공업도 갖고 있었고 굉장히 큰 그룹이라서 재계서열 5위까지 올랐던 기업인데 결국 IMF 때 지금의 쌍용자동차 때문에 생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그룹이 해체되면서 그 뒤에 이제 회장 일가 가족들은 작은 이제 사업들이 나눠서 하게 된 것이고 과거에 어쨌든 그룹의 위상만큼은 못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자손들이 나눠 가진 기업 중에 하나가 태아산업입니다. 김지용 씨가 하고 있는. 근데 김성경 씨가 돌싱이잖아요. 돌싱이어가지고 이런 열애 고백이 되게 화제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도 혹시 돌싱이 아닌가. 김성경 씨 같은 경우에는 K본부 기자와 2000년도에 합의 이혼을 했고요.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씨 역시 대학 졸업 직후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녀와 결혼 후 이혼을 했고요. 아들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김성경 씨가 워낙 그 소탈한 느낌이 있잖아요. 연예인 같지 않게 자기의 열애 사실도 여러 차례 고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또 미모가 뛰어나시다 보니까 지시하는 사람도 뭐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2013년에 한 토크쇼에서 김성경 씨가 직접 말하기로는 3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라고 밝힌 적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그 재벌 2세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서 한 달 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싱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이제 공개하는 게 참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성경 씨랑 이제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이제 3, 4년 같이 했으니까 어지간한 이야기는 이제 듣게 되는데 그 김성경 씨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분이 이혼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양육을 이제 홀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김성경 씨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이제 방송하면서 그래서 프리랜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방송하게 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올해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네, 작년 이제 9월에 대학을 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김성경 씨가 좀 자기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연애에도 관심을 좀 갖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사람들 김성경 씨 뭐 팬들이 많으니까 좀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해 보니까 김성경 씨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지간해서는 소개 안 시켜주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오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돌싱이나 재혼 재치짜리라고 했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머니. 아니 그렇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약간 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여자이고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맨날 감춰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당당해서 너무 좋아요. 저도 돌싱 출신이거든요. 출신. 죄송한데 춘향 미스 춘향 출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이돌 출신. 아이돌 출신 이런 거. 아이원 출신. 어쨌든 그 두 분의 그 열애를 어쨌든 그 김성경 씨가 방송에서 당당하게 밝혔다라는 거는 사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싱글이긴 하지만 돌싱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한 번에 아픔이 있었고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감정 표현을 쉽게 가볍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사람도 실제로 조심스럽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잘하면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준석 씨가 방송을 오래 해가지고 김성경 씨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이 높으셔서 보통 눈이 높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남자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왜냐면 대부분 보면 재벌들은 재벌 분들끼리 거의 다 만나게 되고 또 연예인들은 또 연예인들하고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연예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재벌의 만남이라 이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시사 방송을 이제 김성경 씨 오래 했으니까 시사 방송 하는 걸 본인은 재밌어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딱한 이미지가 굳어지고 뭔가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는 척하는 이미지 같은 것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게 또 여성으로서는 또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경 씨의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네. 재벌 2세가 열렬한 팬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랑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팬심으로 맺어져서 또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또 있죠. 네, 얼마 전에 소집 해제를 했죠. JYJ의 박유천 씨인데요. 박유천 씨의 예비 신부로 알려진 황하나 씨는 남양유업의 창업주죠.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박유천 씨가 소집 해제했을 때 그때 취재진들 그리고 팬들 앞에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날 박유천 씨의 어떤 말보다 관심을 받은 게 바로 타투였습니다. 맞아요.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후에 열애 발표, 결혼 발표까지 나다 보니 당연히 또 악플이 쏟아졌었어요.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있던 예비 신부였던 황하나 씨 역시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파혼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게 사실인데 박유천 씨 팔에 그 황하나 씨 같이 보이는 얼굴이 타투가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당연히 시선이 집중됐고 또 황하나 씨 팔에 유천 씨의 이름과 함께 0922라는 숫자가 타투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하니까 비밀번호일까요, 혹시? 0922. 문 누를 때. 문 누를 때. 그래서 0922가 혹시나 결혼식 날짜가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추측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사람의 애정전선은 이상무라는 걸로. 22일이 주말인가요? 그렇겠네. 주말이면 아마도 주말이겠네. 결혼 오늘 1일이니까 2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기사도 어디서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 날짜 때문에. 네. 9월에 결혼한다. 이분들이 SNS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 매번 정말 시끌시끌하게 맞아요. 이슈를 몰고 다니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연예인과 팬 사이였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박유천 씨가 그 성추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옆에서 좀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고요.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SNS에 연예인 지인들 사진이 몇 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걸 봐서 좀 연예인 분과도 친한 이런 또 마당발이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이런 캐릭터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진 게 SNS에 온통 미키 마우스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연애 중이다 이런 걸 암시했는데 뭐 그 박유천 씨가 동방신기 때 이름이 미키 유천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 정말 드러내고 싶었구나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동방신기하면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의 아이돌이잖아요. 황하나 씨가 동방신기의 팬클럽 카시오페아 출신이라는 소리도 들렸는데 어쨌든 아이돌의 팬에서 인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된다라는 게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가장 핫한 커플이 그 우리 추자연 씨하고 우효광 씨 이 커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효광 씨는 이 방송 전만 해도 우리는 전혀 좀 낯선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제 뭐 국민 남편이다 뭐 여자분들이 다 우불리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왜? 우효강 씨 보니까 그 중국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잖아요. 근데 집이 의리하더라고요. 중국 그 진짜 답게 굉장히 의리하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때 뭐 결혼식 그 축하로 시부모가 막 팔찌도 채워주고 금팔찌 채워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한간의 사람들이 우효강 씨도 재벌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때요? 어쨌건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나 봐요, 똑같이. 그래서 우효강 씨를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재벌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알려진 거와 다르게, 소문과는 다르게 결국 우효강 씨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결국은 뭐 두 사람의 정확한 재산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결국 저희가 추자연 씨를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출연료가 뭐 회당 8천에서 1억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 드라마는 저희보다 이제 회당 많잖아요. 막 이렇잖아요. 100회가 막 넘어가니까 그러면 꽤 상당히 돈을 모았을 테고 게다가 우효강 씨 같은 경우에도 인지도가 꽤 높은 배우이고 게다가 이제 곡을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작권료까지 들어오는 걸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돈을 번 수익만 모아도 꽤 그렇네. 지금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자현 씨가 굉장히 경제관념이 똑부러진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권을 아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효강 씨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시아버지의 퇴직금도 추자연 씨가 지금 맡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며느리를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용산의 한 빌딩을 구입을 했죠. 이게 추자연 씨와 우효강 씨 커플이. 근데 이 빌딩의 매매가가 6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집안 배경 아니더라도 이들의 경제력과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아요. 똑부러지기. 우리 풍문쇼 가족분들 중에서 만약 내 팬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제 팬이랑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팬이었어요. 네, 저는 신랑이 중학교 때 야구하면서 이제 룰라는 잘 몰랐고요. 디바 활동할 때 저의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불러란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제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나를 언젠간 야구 잘하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성공한 덕후라고 맨날 약 올리는데 어찌됐든 모든 걸 좀 맞춰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많이 좋아했던 친구라 최대한 좀 저한테 맞춰주는 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광팬이면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 그 깨지는 과정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일반인일 때 모르다가 방송하다 보니까 연예인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깨지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직 방구도 안 탔어요. 중요해. 정말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귀 막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어쨌든 과거부터 최근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재벌과 결혼에 골인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와 재벌의 만남이 계속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 같으면 뭐 연예 산업이 워낙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80년대까지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탑스타라도 그렇게 그 재력을 이렇게 쌓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돈 많은 재미교포랑 결혼한다. 이게 사실 한 방에 신데렐라로 뛰어드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망의 그런 그 시선은 많았죠. 오랜만에 듣네요. 재미교포.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열애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재미교포. 맞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홍콩 금융인, 펀드 매니저, 홍콩 펀드 매니저 트렌드가 있죠. 그때 만남에도 트렌드가 이렇게 있었던. 요즘에는 골프 선수 쪽으로 좀 이렇게 가지 않나요? 프로 골프? 맞아요. 골프하다 요리사 또 지난 거야? 또 요리사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기업인 대표적인 게 현대가문과 연애맺은 아나운서 노현정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 그 현대그룹의 3세죠. 정대선 씨 같은 경우가 이 결혼 발표를 노현정 씨, K본부의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랑 하면서 화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노현정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이제 가정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그때 K본부에서 했던 상상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노현정 씨의 모습을 보고 TV에서 그 모습을 봤던 정대선 씨가 연락을 취해서 결국에는 이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품은 가족들 중에 뭐 재벌 대기업에서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혹시 뭐 받아보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저희 이게 룰라 한참 인기 많을 때는
저희는 이제 3조 2항에 이상민 씨도 알겠지만 3조 2항에 연애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겁을 먹어서 이렇게 안 만나기도 했고 만나더라도 최대한 몰래 만나고 이러긴 했었는데 지연 언니가 원체 인기가 많으니까 남성분들이 너무 좋아했을 때 주위에 이렇게 몰려요. 이렇게 좀 재벌 쪽 관련된 분들이랑 좀 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좀 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연 언니한테 제안을 뭐 안 좋은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야 누가 너 만나고 싶대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약간 특유의 버릇이 있어요. 흥분을 하면 무슨 버릇이요? 있어요 여기서. 아니,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나는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런 건 절대 안 나는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런 건 절대 안 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의도였던 좋은 의도였던 본인이 땡겨서 만나는 거지 어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저 모습 처음 특집에는 모셔야 될 것 김지현 씨를 같아요. 모셔와야 될 것 여러 가지 같아요. 일화가 있고 예 정말 난감했을 때도 많았고요 제가 와인바 그때 얘기했던 와인바에 기왕이면 아는 데 가서 술 먹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삐 처리해 주시고 의스 형하고 그 밑에 상무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이면 지연이네 가게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싼 와인 시켜 또 먹겠습니까? 네. 또 갔는데 그 나이 드신 그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룰라 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김지현 씨한테 김지현 씨 팬이에요. 우리 허그 한번 하면 안 돼요? 저를 멀리 보고 그러시죠.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팬으로서 아주 뻘쭘하게 30분 잠깐 앉아있다 나왔어요. 단호하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단호가 아니고 그냥 유도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유도리가 없는 거야. 저희 연예인들도요, 사실 무슨 모임 같은 거 이름 만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식사 모임이나 아니면 뭐 봉사한다든가 이런 그런 친목을 많이 도모하잖아요. 혹시 연예인들끼리, 아니, 재벌들끼리도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성북동이나 한남동 쪽에 한 갤러리가 있는데 이게 뭐 겉에서 볼 때는 갤러리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멤버십제로 운영하는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을 보면은 거의 재벌가 사람들이 한 90%, 그리고 연예인들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기별로 파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유럽에 가서 그린 쇼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재벌가 사람들과 스타들이 만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기업에 뭐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오너들의 뭐 생일 파티라든지 기념할 만한 날이 되면 이제 정재계 인사들과 스타들이 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를 벌이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좀 더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스타를 자신의 회사의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광고 촬영을 하면 후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일부의 경우이기도 한데 스폰 관계였던 사람을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기 때 활동할 때 워낙 17살 때부터 이쪽에 일을 하면서 음악, 뭐 춤 이거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정치, 뭐 어떤 재벌가의 얼굴 이런 걸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야 여기 잠깐 왔다 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와서 네 누구분 이렇게 해서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저희가 챙겨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술병, 빈병. 근데 이게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병이 너무 예뻐. 저는 술을 잘 몰라서 무슨 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쁜 거예요. 되게 예뻐요. 해가지고 예쁜데 이게 1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그래요? 저 좀 가져갈게요. 되게 빈티나게 그거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분들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분들이 그분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와 술도 몇 천만 원짜리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드시는 게
야, 나도 열심히 벌어서 저렇게 개같이 벌어갖고 정승같이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룰라도 한번 그 대기업 회장님의 장모님 환갑잔치에 7순이었죠 아마. 7순잔치에 가서 노래를 좀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가족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은 적이 있죠.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 이제 노래가 다 끝나고 이제 가실 때 그 처남 되시는 분이 봉투를 주시길래 내심 또 우리 룰라 멤버들은 다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저희는 항상 화장실을 먼저 갑니다. 가장 빠르게. 정산 때도 화장실로 갔지만, 봉투를 한번 봤죠. 봉투니까 딱 봤는데 내심 이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대기업 회장님이 내리 하사하는 또 그때 또 약간 어렸을 때고 실수냐 이렇게 화장실 갔는데 상품권 200 들어있더라고요. 200이면 좀 각 200씩. 네. 많이 받은 내심 건가요? 기대하잖아요. 많이 받은 거야? 오빠 많이 받은 건가? 나쁘지 않지 않아? 언젠데? 근데 돈이 아니라 상품권이었다. 근데 오빠한테 400 예상했어요. 사실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재벌과 결혼을 해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또 이별도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재벌과 스타분의 만남이 왜 이별이 많은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사람의 굉장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울 수 있는 연애 관계가 혹은 어떤 결혼 관계가 좀 대중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남보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2세랑 사귄다 이게 보도가 되자마자 열애 인정을 한과 동시에 거의 또 결별을 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가해졌을 때 또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때 그 관계가 결국 뭐 또 재벌이기도 하고 이랬으면 더 부담스러워서라도 그만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그 연소득 1억 이상의 집에서 이혼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지금 이제 통계적 자료인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혼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그래도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재벌은 이제 거기서 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또 부침이 심할 땐 골짜기가 되게 깊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연예인과 사업가가 결혼했다고 했을 때 사업가 쪽에서 뭐 사업이 좀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생활고 겪으면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보도되는 경우 중에 거의 대다수고,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뭐 성격 차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과 거의 퍼센터지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준석 씨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연예계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재벌 2세 결혼했다 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제 기억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황신혜 씨를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신혜 씨가 87년에 결혼할 당시에 구두,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80년대 중반 이 무렵에는 그 구두 티켓으로 그 브랜드를 구두 신는 게 굉장히 좀 폼나는 그 정도로 잘 나갔던 기업의 2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것도 화제였지만 9개월이나 짧은 결혼 생활도 못하고 헤어진 것 때문에 또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빨리 이혼을 하셨을까요? 현실과 이상이 좀 갭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벌가 2세가 바라보는 연예인, 스타 연예인과 연예인이 또 실제로 재벌가의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갭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거고요. 황신혜 씨는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사실 자신만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잦은 해외 출장,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황신혜 씨는 9개월이란 짧은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첫 결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진희 씨, 황신혜 씨의 딸이 있죠. 이진희 양은 뭐 연예 활동 시작했지만 두 번째 남편에 낳은 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재벌 뭐 3세, 4세 이제 젊은 친구들 사귀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뭐 같이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다가 만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편하게 데이트하고, 예전에는 뭐 집안끼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안끼리보다는 자기들끼리, 자기가 진짜 좋아하면 뭐 그게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재벌가가 됐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뭐 스스럼 없이 결혼하기도 하고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결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벌이든 스타든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과거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연인과 재벌 사이에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섞여 있다면 여러 인간 관계들에 좀 금이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강남의 모 카페에서 연예인을 재벌한테 소개시켜준 그 모 대스타와 또 소개를 받은 그 해당 스타가 여자 스타가 둘이 굉장히 육탄전을 벌일 정도로 뭐 싸웠다라는 소문이 좀 파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이 좀 오고 갔었는데 6대4 배분을 누가 6이냐 이걸 갖다가 그래서 서로 6이다라고 해서 뭐 근데 소개시켜준 분이 굉장히 나이 연배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뭐 싸웠다라는 소문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재벌과 스타의 사랑이 관심이 쏠리는 만큼 최근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죠. 폼이 있는 그녀. 다들 이 드라마 보셨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게 뭐 여전히 김희선 씨는 여전히 예뻤고 또 오랜만에 보는 김선아 씨는 이번에 인생작을 만난 것처럼 열연을 펼쳐서 사실 어제 밤에도 김선아 씨랑 전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 인생작 만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희선, 김선아 두 여배우의 열연으로 주목을 받은 품이 있는 그녀. 드라마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는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내용이 굉장히 뭐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아주 극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 드라마를 집필한 백미경 작가가 이 실제 현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백미경 작가가 그 드라마보다 실제가 더 막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드라마도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한 게 보여졌다 표현하지 못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건인가요? 뭐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AJG의 경우에는 그 회장이 35살 차이가 나는 그 노모 씨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현대판 신데렐라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목을 굉장히 받았던 기업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건 그 젊은 사람들끼리의 만남은 그냥 어떻게 그렇다 이렇게 소개 지인으로 할 수 있다 치지만 35세의 나이 차이의 이 만남은 정말 좀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웬만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사실은 결국에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이 AJG의 회장의 경우에는 그 한 호텔에 피트니스의 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호텔을 자주 왔었는데 그 호텔에 있던 중식당의 지배인이 이 노모 씨를 소개시켜 준 거죠. 오작교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오작교 역할을 해서 결국엔 결혼했고 결혼 4년 만에 부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그 해에 그 회장의 지분의 전량을 증여받으면서 결국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중식당 지배인님 보통 이렇게 나이 차가 좀 안 맞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지 않을 텐데 무슨 의도로 35세 차이 나는 여성분을 소개시켰는지가 양쪽 중에 어떤 한 분이 투자했겠죠. 강력한 의도가 있었겠죠. 네. 그렇다면 그 당시 경영 실적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노 부회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짧은 기간에 이제 전량을 양도를 받았는데 사실 경영에 성공했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안 나왔겠죠. 그냥 평범한 신데렐라 스토리로 끝이 났을 텐데 노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한 지 3년 만에 지분 대부분이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가 창업주 원래 그 AJG 회장 일가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또 하나는 이 노 부회장이 경영은 좋지 않았지만 배당금은 또 막대하게 받아갔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2008년에 이 AJG의 회장과 노 부회장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이 불륜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JG 회장의 본 부인이 자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당시 AJG 회장의 장남이 이 일을 두고 노 부회장, 그러니까 그 후에 들어온 노 부회장이 재력가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을 했으며 불법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받아서 쌍둥이를 출산을 했다. 그래서 이 장남은
이를 근거로 해서 노 부회장을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불륜 있었고요. 시험관하게 불법 시술까지 있었고 결국 자살까지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사건이죠. 뭐 결혼, 열애까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팬심. 진짜 팬심으로 스타와 친분을 유지한 재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최불암 씨인데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 왕회장, 정명예회장이 생전에 이제 최불암 씨가 굉장히 돈독한 우정을 지냈던 그런 사이입니다. 나이와 직업을 완전 초월한, 나이는 무려 25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아주 돈독한 우정을 지낸 걸로 유명하죠. 이게 저희가 잘할 때 최불암 선생님 하면은 되게 잘하죠. 이 전원일기 때 요 웃음소리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또 의외인 게 이렇게 재벌 총수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고 오래됐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예. 무려 뭐 40년 전쯤, 뭐 생전이니까 한참 전이죠. 40년 전에 이제 최불암 씨가 정분이라는 사극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75년도인가 아마 그런데요. 이때 정명예회장이 굉장히 그 최불암 씨가 당시 내시로 출연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뭐 좋아할 수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에 아주 캐릭터가 독특하다 뭐 이러면. 그렇게 해서 인연이 닿아서 초대를 해서 집에서 식사를 한번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는 최불암 씨가 나중에 한참 뒤에 정명예 회장이 소재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두세 차례 이렇게 출연할 정도로 아주 친해졌고 또 최불암 씨가 다른 드라마에 출연해도 그 제작진, 스태프를 초청해서 보교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전원일기에 출연할 뻔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사실 드라마 내용에 농부 역할이 있었대요. 굉장히 농사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역할이었는데 이제 이 농부 역으로 정주영 회장이 출연할 뻔했다는 거죠.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농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좀 욕심을 탐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나가선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 출연은 불발이 됐으나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께서 아까워했다.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이 가깝게 지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너무 가깝게 지내서 최불암 씨가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실존 인물을 연기하다 보면은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말투, 복장 뭐 이런 제스처까지 다 따라해서 실제로 현대 직원들이 이 최불암 씨를 봤을 때 홀더 인사를 했다. 아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역할을 배역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챙겨주고 싶고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유인촌 장관, 유인촌 장관이 이제 그 현대건설 이명박 대통령 역할로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제 장관까지 가게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한 친소 관계를 유지했던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저는 정주영 회장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고 이주일 선생님하고도 정주영 회장의 친분이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분 다 강원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알려진 인자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때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주일 선생님을 출마시키려고 홍콩까지 쫓아간다고 이제 했던 그 일화는 참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심 또 친분으로 엮인 스타도 있지만 재벌과 황금 인맥으로 화제가 된 스타도 있죠. 네, 대표적인 스타죠. 가수 겸 배우 B 씨인데요. 지난 2010년에 앨범을 발매하면서 VIP 땡스2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재벌가와의 인맥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요. 아주 쟁쟁한 분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 롯데쇼핑의 신영자 사장 등에 있었는데 B 씨는 이런 분들을 뭐 삼촌, 어머니, 이모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뭐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고 합니다. 뭐 가수분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재벌분들을 좀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약간의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B 씨 입장에서는 좀 특별하게 애정이 있어서 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B
사실 CJ 이 부회장의 비사랑은 정말 각별합니다. 소문이 나 있고요. 심지어 이제 비가 2011년에 입대했을 때, 군 입대했을 때 신병교육대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데요, 당시. 연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비를 면회를 가고 직접 또 장병들한테 밥차를 이렇게 제공할 정도로 아주 각별한 우정을 이렇게 과실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도 사실 군 전역 후에 첫 번째 컴백한 무대가 바로 CJ 엔터가 연중 중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마마라고 해외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 복귀를 했습니다. 또 일명 이미경 프로젝트라고 불릴 정도로 이슈가 됐던 작품이 있는데 영화 R2B 리턴 투 베이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물론 흥행적으로는 좀 잘 안 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은 당시에 이 부회장이 감독을 직접 컨택을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B 씨가 주연을 맡았었죠. 또 이례적으로 초반 기획 단계부터 이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고 이미경 부회장과 B의 각별한 그 관계가 아주 제대로 그냥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B는 CJ 계열사죠. CJ 푸드, 미디어, CJ 인터넷 이 계열사의 모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CJ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죠. 그리고 2008년 8월에 연예인으로서 유일하게 이미경 부회장의 동생이죠. 이재영 회장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B 씨가 널 붙잡을 노래를 컴백할 당시에 사실은 그 이미경 부회장이 컴백 무대를 직접 보러 왔다고 합니다. CJ 계열 채널에서 그 방송을 복귀 무대를 하는데 그때 사실 고위층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미경 부회장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B 씨의 컴백 무대를 직접 보러 스튜디오까지 내려와서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각별한 사이네요. 정말 각별하죠. 업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B 씨가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미경 부회장이 좀 더 진짜 아들처럼, 진짜 엄마처럼 각별하게 챙겼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앨범에 VIP 땡스투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늘 아들같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미경 부회장님 사랑해요 라는 얘기를 적었는데 이거로 봐서는 약간 모자지간처럼 친모자지간처럼 정말 각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미경 부회장은 일선에서 손을 뗀 지 한 3년이 됐어요. 하지만 들리는 얘기는 여전히 CJ 엔터 쪽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우성 씨, 이병헌, 정준호, 거론할 만한 웬만한 탑스타들 30명 정도가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 생일에도 이렇게 직접 가는 걸 포착한 적도 있을 정도로, 네. 심지어는 이미경 라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그 이미경 부장님하고 조금 연이 있는데 이미경 부장님께서 이제 저의 프로그램을 보시고 스타일 프로그램 하나 올리브 TV에 이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 이미경 부회장님이 그 엔터테인먼트 그 CJ 엔터테인먼트에 끼치는 영향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만들고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해내고자 하면 꼭 어떤 영화든 음악적이든 이런 거에 관심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을 좀 많이 펼쳤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볼 때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문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게 수익 창출에 그렇게 잘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본인의 관심도 때문에 사실은 CJ는 이제는 문화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약간 이 업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어느 정도 그 이미경 부회장의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저는 90년대부터 예능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이렇게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많이 이렇게 몸소 느꼈다면 사실 이미경 부회장님은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전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예능을 자꾸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지 예전에는 진짜 예능을 해도 정말 좋은 얘기 외에는 서로 멘트도 안 하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봐서 공감할 수 있다든가 이런 생활형에 좀 많이 가깝게 시도를 해주신 저는 장본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대한민국의 많은 스타들, 가수들이 해외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가치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심을 자극한 스타가 천만 배우 송강호 씨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송강호의 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 10년 남짓 됐습니다. 외교 사절단으로 김영철 씨죠. 네. 저 사진 찍기까지 굉장히 오픈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스타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특정 연예인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 듣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계 VIP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랑하는 스타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네네. 이거 네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한 적이 없어. 아니 어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네네. 우리 대통령을 평가할 수는 없죠. 네. 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요. 대통령님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서 관련 서적을 좀 사서 읽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가슴이 답답해서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도움이 될까 해서 촛불 집회도 가봤었고 좀 정치에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최근 들어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릴레이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뭐 사실 지난 정부에 대한 반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희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 내용보다 디스플레이가 과한 점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는 좀 피로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초기의 고지지율이라는 것에 도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패션적으로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대통령 뭐 F4 그 청와대에 뭐 이 모습 보고 막 난리가 났었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안경부터 등산복부터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 사진이 나오는 대로 계속 이슈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 문화가 이게 좀 다시 재해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정도면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팬심을 자극한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천만 배우 송강호 씨인데요. 국민 배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괴물, 변호인, 그리고 최근에 택시 운전사까지 1000만 영화를 벌써 세 작품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런 대중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배우 송강호의 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대통령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관람한 영화가 바로 송강호 씨 주연의 택시 운전사였죠. 그래서 함께 뭐 장훈 감독도 옆에 있었고 실존 인물인 고 힌츠페터의 아내도 있었고 그 옆에 송강호 씨가 딱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돌면서 화제가 됐는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그냥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송강호 씨의 표정이 긴장하셨어. 굉장히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이제 딱 컷이 잡히면서 많은 분들이 좀 웃음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 알고 보면 꽤 오래됐어요. 10년 남짓 됐습니다. 정확히 10년이네요, 보니까. 2007년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이 작품이 이창동 감독, 송강호, 전도연 씨 이렇게 이제 칸에 가서 전도연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직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 세 분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 인연이 닿은 건데 그때 문재인 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관계가 됐고 이런저런 인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였죠.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 변호인의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송강호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을 준 배우였죠. 네, 그리고 3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송강호 씨를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란히 앉아서 영화까지 관람하면서 이야기도 나눴겠죠.
어쨌건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3번의 영화로 인연을 맺었는데 2번의 영화가 그중에서 1000만 관객을 넘었다는 거는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송강호 선배님은 누구나 다 아는 뭐 명품 연기력의 소유자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팬인데 정말 배우로서도 정말 배울 점도 많으신 분이지만 사실 그동안 선택한 작품을 좀 보면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나 변호인처럼 실제 사건을 연기해서 조금 정치색 논란이 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뭐 말을 하자면 정치색 논란인데 사실 현대 한국사를 다룬 작품이라면 당연히 이런 색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평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이고요. 어쨌든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송강호가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택한 작품이 현대 한국사를 다룬 택시 운전사였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실 이 영화가 뭐 크랭크인하고 크랭크업 할 때까지만 해도 정권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송강호 씨는 정권이 바뀔 걸 기대하고 이걸 찍은 건 아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진정성 있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 작품의 완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였다. 뭐 이렇게 배우로서 참 믿음직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도 부모님이 그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접하고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가슴 아팠어요. 저도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보시고 영화 평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보시고 각자 막 찡한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잘 알려진 대로 부모님이 이제 흥남부두로 해서 6.25 때 그 남한으로 철수할 때 그때 부모님이 이제 월남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보면서도 굉장히 울었다고 그러고 또 비정규직 영화 카트 이런 작품도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광의 왕이 된 남자 이 영화 이병헌 씨 주인공 맡았던 이 작품은 또 노무현 대통령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디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다뤘던 비디오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자기 학교 쪽이었나? 아무튼 그쪽에 이제 비디오를 구해다가 틀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한국 현대사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본인도 한 역할이 있고 했기 때문에 뭐 더욱더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애정한 스타가 송강호 씨 말고 또 한 명이 있답니다. 네, 하은정 선배가 되게 싫어하는 줄임말인데요. 줄임말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최애캐가 뭔지 아세요? 최고로 애정하는 최고 애정 캐릭터. 그렇죠.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인데요. 왜 새치기 하죠? 먹으려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한 프로그램 나와서 자신의 최애캐,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로 김연아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네. 최고로 애정하는 김연아 선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 7월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당시 두 사람이 막 악수도 하고 뭐 셀카도 찍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일본 누리꾼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최애캐 캐릭터를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성공한 덕후다. 성덕이다.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의 얘기가 화제가 되니까 다시 이게 불거졌는데 1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해프닝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당시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김연아를 만나서 되게 무릇한 미소를 주면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뿌리쳤다라는 느낌의 정말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다시 2년 뒤에 지금 다시 부활해서 또다시 비교로 많이 다시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김연아 선수가 뭐 일부러 그걸 뿌리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저런 당황스러운 모습이 계속 회자가 되니까 이번 행사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그냥 즐겁고 편하게
자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후에 어쨌든 해명을 했죠. 선수 본인이 당시 서 있던 자리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사이 화면 디렉션 보시면 받는 것 계속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고, 워낙 또 바라보는 눈도 많고 막 옆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순간 찍힌 영상 뭐 몇 초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걸로 뭐 대부분이 오해했던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게끔 좀 스타 마케팅에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행보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8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보고대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전과 다르게 아주 격식을 차리지 않고 오픈된 그런 행사였다는 거를 이제 뭐 화면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노래를 이 행사의 시작을 알린 게 데이브레이크 밴드라고 있습니다. 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 노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아주 생소한 그룹인데도 이 밴드가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하필이면 데이브레이크를 선택을 했을까요? 룰라를 안 부르고. 이상민 오빠가 바빠서 그런가? 쏴봐 이거 할 순 없잖아요. 아니, 저희 또 3-4 같이 또 희망가도 있잖아요. 100일 정도 됐으면 사실 100일째 만남 정도는 잘한다 이상민. 이게 뭐 약간 제 생각에는 뭐 메시지와 그 이미지 때문에 결국 선택된 아이콘이 아닌가 싶은데, 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약간 그 밴드 자체가 뭐 너무 이렇게 달고 다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뭔가 신선성 그런 이미지들을 좀 같이 표현하기에 적절한 아이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어떤 정권에서도 뭐 정권 뭐 얼마 기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되게 방송적이고 뭔가 야외 토크 콘서트 느낌의 뭔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주는 그런 신선함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브레이크가 지금 데뷔가 11년 차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많은 밴드들을 거쳐서 지금 데이브레이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노래 진짜 잘하고 좀 이렇게 관객을 압도하는 그 보컬의 힘이 좀 있어요. 저도 그 노래 아닌가요? 그 노래 불러.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맞아요. 들었다 놨다 헤이 이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 예. 내려가고 싶네요. 네, 이 노래가 근데 많이 개그에도 소재로서 많이 활용이 됐었고 많이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나와서 이 노래는 정말 많이 아실 텐데 데이브레이크라는 밴드명과 얼굴들은 매니아층 빼고는 많이 몰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연 덕분에 정말 밴드의 인지도가 수직 상승으로 막 올랐다고 하고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 방송 이후에 뭐 지자체나 대기업 정말 여러 각종 행사들이 비빠진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행사 때마다 대중가요를 선택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8월 17일이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전에 기자들의 긴장을 좀 풀어주겠다고 기자회견장에 노래를 틉니다. 그 노래 리스트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정인의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금 제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희망가죠. 어쨌든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전 정권과는 조금 차별화된 문재인 대통령만의 행사 스타일이 좀 탄생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과거에 이제 물론 지금 많이 내려졌지만 대통령은 우러러봐야 되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에 쭉 이렇게 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전히 정말 또 바로 전임 정권하고 또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굉장히 친국민적이고 좀 눈높이도 좀 낮춰서 최대한 국민의 품에 같이 호흡한다는 이런 인상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대중 스타 연예인들을 이제 뭐 그것도 또 아주 정말 최고인 연예인뿐이 아니고 지금 데이브레이크 밴드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도 국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같이 가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잖아요.
사실 전임 비서실장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하는 그런 즐거운 젊음의 열기가 많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치권에서 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제 지지율이 높다가 이제 내정하는 뭐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정부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랑 가장 잘 맞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김영삼 정부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왜냐면 그때 군사 독재를 동시시키고 문민 정부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모든 게 파격이었어요.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겠다.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런 행사하는 거가 아니라 그때는 뭐였냐면은 대통령을 소집한 유머집을 내겠다. YS를 못 말린다. 뭐 이런 유머집이 있다. 이 소통 행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전임 정권에 있어서 반사 효과를 가져가가지고 초기에 지지율 상승을 갖고 오기 때문에 YS는 그때 김영삼 총장 90% 찍었거든요. 그때 지지율을. 예. 근데 그 뒤에 계속 유지하다가 IMF랑 성수대교 뭐 그다음에 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막 떨어지게 된 건데 대통령 이걸 받아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행사를 기획하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 이런 제안을 많이 했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다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소통 노력에 대해 가지고 받아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미 보편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상 가서 결국에는 이것만 또 남게 되면 또 나중에 2배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밸런스 맞춰야죠, 이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이전에는 대통령이 딱 중심이 돼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행사는 공연을 하는데 대통령이 관객석에 앉아서 한 명으로서 이렇게 같이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이준석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화돼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인데 우린 그 모습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특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남다른 스타 마케팅 외교 사절단으로 이분을 또 선택을 해서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 씨죠. 네. 김영철 씨 워낙 하춘하 씨 성대모사로 캐릭터 확실하게 썼는데 사실 지난 7월 4일 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그 참석자 독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 김영철 씨가 탑승하게 됐다. 전용기 안에.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자체로. K본부 아나운서였던 고민정 부대변인이랑 같이 이제 나란히 타게 됐는데 재외 동포 현지에 가서 독일 재외 동포들 초청해서 어떤 만찬회를 갖는 자리에 이제 두 사람이 MC를 봤습니다. 네, 김영철 씨가 그때 따르릉이라는 노래. 이 따르릉이라는 노래를 이제 현지에서 불렀는데 사실 이게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 뭐 영상에도 나중에 봤는데 혼자 저렇게 외롭게. 저 분위기 어떡할 거야. 부르는 사람도 진짜 민망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김영철 씨가 이제 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녀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좀 다가가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제 비서실장이신지 누구 이제 옆에 현장에서 현장에서 계시던 분이 뭐 하냐고 빨리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게 저 사진이에요? 네. 저 표정은 셀카를 찍으셨죠. 네, 저희 김영철 씨가 본인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셀카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라는 멘트와 함께 올렸는데 가문의 영광이네요. 저 사진을 찍기까지 굉장히 오픈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또 있어요? 저 사진을 찍기까지 굉장히 오픈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또 있어요? 사진에서 김영철 씨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기 있네요.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데 사실 사진을 봐도 알겠지만 사실 당시에 대통령과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앞에 너무 저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동포 기자 간담회에서 이 김영철 씨가 대통령과 셀카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좀 찍으려고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대요. 이제 그런데 문재 도서가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생 많았다 이랬고 그날은 못 찍고 다음 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아직 안 갔냐? 고생 많았다라고 하다가 못 찍다가 나중에 결국 어렵게 찍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수많은 개그맨들 분들 중에서 어떻게 김영철 씨가 가게 된 거예요, 저 자리에? 사실은 무슨 행사할 때 특히 이게 동포들 어떤 행사를 할 때 개그맨이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런 MC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외국 행사다 보니까 영어가 능통한 김영철 씨가 선택이 된 것 같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김영철 씨가 여러 가지 성대모사나 이런 게 재밌게 잘하니까 아마도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꽤 그만큼은 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독일 동포 내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못 가는 걸로. 이게 독일 동포 간담회 같은 경우에 김영철 씨가 MC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동포 간담회는 김미아 씨가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에서 그냥 낙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정권마다 어디서 담당하는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연예인 스케줄 섭외하고 이런 조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묘한 게 뭐냐면 또 해외 일정 같은 경우 스케줄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교정방송 출연하고 있고 이런 분들 좀 어렵긴 하기 때문에 꽤 많은 풀을 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때 되는 분들 가지고. 예. 지금까지 얘기한 스타 말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스타들 또 누가 있을까요? 배우 유지태 씨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유지태 씨는 영화 리베람에 2000년에 이제 나온 영화였죠. 여기서 소방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소방관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죠. 소방관 고 챌린지 여기에도 참여를 하면서 꾸준히 이제 소방관들에게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소방관들을 만나기도 했었죠. 뭐 현충일 추모식에서 추모실을 읊었죠. 배우 이보영 씨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는데 뭐 대통령 하면 각별한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소속사 측에 따르면 그게 이제 그런 의미 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당연히 이제 흔쾌히 승낙을 했다라고 당시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여운 있게 읽었던 그 낭독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 낭독하실 때 거의 외운 것 같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시선 마주치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과거 대통령들의 팬심을 자극한 박근혜 대통령 편빈, 송중기에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 송중기 입갑하는 세월 앞에다. 가수 박진영 씨인데요. 망사 옷을 입고 청와대에 나타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호영호재하는 돌 플러스 아이 노홍철 씨가 이라고 얘기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스타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과거 대통령들의 팬심을 자극한 스타는 누가 있나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수 심수봉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했었죠. 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까지 러브콜을 받았던 사교계의 여왕이죠. 가수 김세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스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뭐 역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꼭 한번 불렀다는 그런 스타로도 유명합니다. 맞아요. 김세리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우연히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저도 처음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71? 뭐 이 정도 됐을 텐데 그렇죠. 여전히 피부도 고우시고 몸매도 예쁘시더라고요. 이제 뭐 젊은 시절 때는 또 오직 아름다우셨겠어요. 그리고 노래도 엄청 맛깔스럽게 잘 부르시고 춤이나 의상이 굉장히 화려했던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또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현빈, 시크릿 가드 현빈, 그리고 태양 후에 송중기에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K-스타일 허브라는 한류 체험장 행사에 박 대통령이 이제 초청을 해서 송중기 씨와 같이 테이프도 끊고 같이 돌아보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송중기 씨 여기 참여한 이후에 박 대통령이 그 한류 체험관의 그 예산을 원래 26억 잡혀 있었는데 171억으로 증액을 해라. 송중기 입갑하는 세월 앞에다.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병원에 VIP로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길라임 시크릿 가든에서 하지원하고 현빈이 같이 주연했던 드라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지원의 배역 이름이 길라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네. 요새는 청와대 집들이라고 할 만큼 청와대 담장이 낮아졌습니다. 직접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해서 관광 코스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청와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청와대에 입성한 스타가 누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잊혀지기 어려운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박진영 씨인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흰색 가죽 바지에 파란색 망사 옷을 입고 정말 파격적인 옷을 입고 청와대에 나타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 다른 제대로 된 정장 옷을 준비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돼서 가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고 있죠. 저희가 먼저 돌 플러스 아이 노홍철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2005년도에 서울시장과 그리고 청계천 홍보대사로 만나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위촉패 수혈을 하는 와중에 노홍철 씨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얘기해서 당시 약간 분위기가 좀 싸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런 논란이 있자 노홍철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동생으로 받아들였으니 사과는 무슨 사과라고 노홍철 씨 SNS에 남겨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죠. 노홍철 씨 이 얘기 나오니까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노홍철 씨가 이무렵에 아무나 보면 형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노홍철 씨가 인터뷰하러 왔는데 저한테 처음 봤거든요. 형님을 형님 기자 형님. 맞아요. 이렇게 막 나와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봐야죠. 본의 아니게 대통령의 발언을 취소하게 만든 스타도 있는데 바로 빛나는 샤이니. 2010년에 17세 이하 여자 축구 국가대표 그 선수들을 위해 오찬이 마련된 적이 있는데 이때 샤이니가 축하 공연을 왔어요. 근데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환호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됐는데 청와대 영빈관 설립 이래로 대통령의 이 마무리 발언이 취소된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청와대 다녀오신 분 없으세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그 드라마 출연진들 격려하는 차원의 오찬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가서 저도 이제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저도 집에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랑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번씩 이제 행사 때문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국비장학생 되면서 장학금 수여식을 이제 하러 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금도 아직 돌아다니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에서 개인 장학금 준 걸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국비장학생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과학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좀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처음 청와대 들어가면은 이제 다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까. 뭐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이제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와서 과학 장학생으로 뽑힌 사람한테 과학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또 얼어가지고 이제 보통 말을 못해요. 평소에는 이제 막 보면은 자기 인터넷은 막 대통령 뭐 한번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실제 만나면은 이제 대단한 분이죠. 실제 만나면은. 정치인의 경우에 그 스타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면요. 아무래도 좀 더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정은 기자님? 뭐 정치라는 게 실제 뭐 정책을 세우고 또 뭐 토론을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이미지가 좌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스타와 특별한 인연을 맺으면 당연히 스타의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결국 스타 마케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적극적인 문화 정치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할 텐데 왠지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봤다 이러면 왠지 좀 신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은 영화 한 편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런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IMF 외환위기 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뭐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즐길 상황이 못 되어서 이런 걸 못 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명량, 국제시장, 그런 인천 상륙작전 같은 약간 좀 애국 강조하는 영화들을 주로 봤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도가니, 원앙소리 이런 것들을 사회적 이슈가 좀 많은 영화들을 봤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왕의 남자, 맨발의 기봉이, 밀양, 화려한 휴가, 길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봤어요. 네, 광주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했던 화려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영화를 많이 사랑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뭐 택시 운전사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운동 진실규명에 대한 어떤 각별한 관심,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 후보 공약 시절에도 그 부분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아니 영화하고 정치하고는 어떤 문제부터 이렇게 이 관계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이고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서편제입니다. 서편제가 1993년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뭐 기자 한 5년, 5, 6년 차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감명 깊었다. 전 세계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의 영화다. 이제 이렇게 극찬을 하셨고 당시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은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서편제가 사실 호남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의 원한이나 어떤 절망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아마 그 전직 대통령 두 분, 당시에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유력 대권 후보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봐서 그런지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을 돌파한 아주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흥행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죠.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또 이런 수치를 보면 사실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 사실 대통령이 본 이전과 이후 수치가 급상승하는 결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는 굉장히 그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관람하기 전에는 144만 명이었는데 최종 관객 수가 무려 404만 명이었고요. 원앙소리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이었는데 최종 관객은 29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가니는 301만 명이었는데 이후에는 466만 명이었다는 수치만 봐도 대통령이 봤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흥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분석하기 좀 그런 게 원래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은 영화 보러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흥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를 봄으로써 대중과 약간 그 코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통. 뭐 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 보러 가는 그런 경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좌관이 문제였을까요? 네, 흥행을 보는 눈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나 봐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뭔가 그 대통령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고자 영화를 선택했는데 당선 후 처음으로 본 게 뽀로로 극장판이었어요. 뽀로로는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었는데 관객 수가 93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이죠. 넛잡 같은 경우를 봤는데 48만 명이 보는데 그쳤어요. 하지만 동시기에 개봉했던 겨울왕국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인들의 그 적극적인 문화 정치 활동을 보면요, 아무래도 TV 출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우리 풍문 가족에도 뭐 준석 씨도 계시고요. 뭐 준석 씨처럼 예능에 진출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제 폴리테이너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사실 이거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났었어요. 2010년 초에. 그런데
저도 당연히 거기 거론이 됐었고 최근에 냄비 받침에 출연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뭐 유시민 장관 썰전이나 얼실신잡 이런 데 출연하고 있고 또 표창원 의원도 비디오 스타 택시 뭐 그리고 뭐 범죄물 있으면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면은. 네. 그리고 기동민 의원도 아들과 함께 중지탈출장곳에 출연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시사 프로그램까지는 다들 진출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각자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예능에도 먹히겠다 싶은 분들이 방송 영역으로 이제 끌고 이제 들어갔고 그게 또 나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득과 실이 다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득이 있다 봐요 저는. 네. 뭐냐면 사람을 알 때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홍보물이나 이런 거 읽는 것보다 진짜 네. 1시간, 2시간 계속 이어지는 방송을 보다 보면 성격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제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좋긴 좋은데 다만 이제 실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불공정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모든 사람을 고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비판은 제가 맨날 듣고 있죠. 네. 어쨌든 이걸 혜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엔 정치인의 예능 출연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뭐 지금 이준석 씨가 얘기했듯이 득과 실이 같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다가 예능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힌 거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일단 보면 지난 대선 때 유력한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능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물론 현직에 다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비교할 때 보면 이게 그 다른 뭐 국회의원 하다가 낙선하고 나서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출연한 이런 게 아니고 차기에 유력 대권 후보로 나설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신뢰도라든가 어떤 이미지 왜냐하면 예능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하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이라고 봅니다. 네, 김관우 씨가 보시기에는 이준석 씨가 TV 출연하시잖아요. 네.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단 뭐 본인의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많이 좀 독설도 하고 뭐 그런 건 아직 제가 보기엔 피레미 같고요. 끌어주기에는 아직 사실 이 옆자리라는 게 제일 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아니 근데 되게 친숙한 이미지가 아니 근데 많이 그런 건 있어요. 쌓여져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9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정치인들 모습을 몸싸움하는 모습도 솔직히 많이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관심도도 떨어졌다면 오히려 예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도 보고 아 정치활동 좀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김가연 씨가 실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김가연 씨가.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김새 외모랑 좀 다르게 시사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봐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많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딱딱한 모습만 보여주는 건 저는 반대예요. 본인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도 좀 보여주고 이래서 좀 사람 냄새 나는 느낌. 맨날 저희가 뉴스를 접하거나 시사 프로를 접하면 항상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융화시킬 수 있고 좀 약간은 좀 편해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저는 득이라고 생각해요. 뭐 큰 말실수만 안 하신다면야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예능 쪽을 좀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예능감이 정말 좋은 분들이 좀 있다. 이분들이 코미디를 하면 진짜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굉장히 감이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능은 예능이고 정치는 코미디가 아니니까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계 VIP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직업이나 배경 상관없이 스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팬심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엔 더 뜨겁고 더 궁금한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생각나